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지 조사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시죠? 근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재밌는 과목 또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과목 아니라 영역이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조사 연구 일반 과학적 정의 목적 나와 있어요. 읽어 보시고 자 지식 탐구 방법부터 잠깐 볼게요. 이런 거죠. 지식 탐구 방법.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과학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공부하는 거예요. 암 어떤 것에 대한 암 그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식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문명화 그다음에 현대화를 이끌어온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 다른 생물체들을 우월적으로 앞서서 만류의 영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계에 근거한 거죠. 자, 인간이 지식을 얻는 방법은 보통 비과학적 방법이라는 것과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인간은 지식을 획득합니다. 자, 비과학적 방법이라는 거, 자, 과학적 방법이라는, 자, 과학적 방법부터 잠깐 보면,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과학적 수단 또는 방법 또는 절차에 근거해서 얻어진 지식을 우리는 비과학적 지식이라 해요. 과학적 지식, 즉 과학적 수단이나 또는 절차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지식,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더라. 자, 반면에 비과학적 지식은 이 과학적 지식 아니, 즉 과학적 수단이나 절차 없이 만들어진 지식 체계를 얘기하는데, 자, 시험에는 옛날에 한 번쯤 나왔었어요.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전통, 두 번째가 권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관이에요. 전통, 권위, 직관. 비과학적 지식이 형성되는 세 가지 원리가 전통, 권위, 직관이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옛날부터 그래 왔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고 이건 지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 그걸 우리가 바로 뭐라 해요? 전통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게 사실일 거야. 즉 과학적 수단이나 또는 절차에 의한 검증이라고 하는 철저한 검증이라고 하는 절차 없이, 그렇죠? 그냥 받아들여진 지식, 그걸 우리가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권위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야 이건 지식이야 그러면 네 하고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새 쇼닥터라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텔레비전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걸 먹어라, 먹으면은 건강해지고 먹으면 무슨 병이 낫고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게 바로 뭐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전문가가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한 신뢰로서 그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권위에 의해서 형성된 지식이라 해요. 자, 직관이 있는데 이 직관, 자, 뭐는 뭐뭐일 것이야. 얘도 과학적 방법이나 절차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신념, 그걸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관습, 이게 전통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전통적 관습을 의심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 권위,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권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 이건 뭐냐, 그냥 전문가가 하는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쇼닥터, 그죠? 직관, 자, 가설 설정 및 추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확실한 명제를 토대로 대상에 대한 직접적 인식, 이게 직관이죠. 내 개인적 인식이에요. 그것도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다. 자, 신비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과학적 지식의 특징.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과학적 방법, 즉 과학적 수단이나 또는 과학적 절차를 밟아서 형성된 지식이 바로 과학적 지식인데, 걔네들의 특징이 있다. 한번 보면 우리 객관성하고 간주관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객관성하고 간주관성은 뭐라고?
같은 말로 좀 기억하세요. 객관성이 뭐냐? 건전한 감각기관을 가진 여러 사람이 같은 대상 인식하고 그로부터 얻은 인상에 일치해야 된다는 것. 동일한 실험을 하면 서로 다른 주관적 동기가 있더라도 표준화된 도구와 절차 등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게 객관적이라는 뜻이죠. 뭐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얘도 좋고 모든 사람들한테 있어서 다 좋으면,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면, 다시 한번 어떤 현상이나 이유에 대해서 아하 그건 그런 거야 라는 것을 나만 인정하면 그건 주관적인 건데, 쟤도 인정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면 그건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간주관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상호주관성인데, 과학적 지식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연구 과정과 결과가 이해돼야 된다는 것. 비록 연구자들이 주관을 달리하더라도 자,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같은 해석 또는 설명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 위에 객관성 설명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자, 간주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사이간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인터죠. 그다음 주관성은 subjective예요. 주관이라는 건 나 혼자 이건 이렇구나. 그게 주관이죠. 그렇죠. 또 어떤 사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요 둘의 교집합되는 부분, 즉 둘이 공통으로 이거는 이래라고 둘이 다 공통으로 인식돼서 인정하는 이 부분, 이것이 바로 간주관성이에요. 다시 간주관성이라는 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간주관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성과 개인의 주관성 사이의 교집합 부분.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더 달라붙었어요. 그럼 여기도 교집합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둘일 때 교집합 부분, 여기가 간주관적인 지식이고 여기가 또 세 사람이 모였을 때 간주관적 지식이에요. 네 사람이 모이면 여기가 네 사람의 간주관적 지식, 여기가 이렇게 모이면 다섯 사람의 간주관적 지식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조사 연구를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객관을 추구해요. 즉 네가 봐도 옳고 제가 봐도 옳고 내가 봐도 옳은 거, 그죠? 그러니까 그걸 추구는 하지만 실제로 특히 이제 사회과학이 그런 게 강해요. 사람을 또는 사람이 만들어진 문화 등을 연구 조사하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과연 그런 객관성 추구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 사회과학 지금 계속 사회복지 관련된 내용 공부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학자별로 이론 체계가 다 틀려요. 앞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부하셨죠. 거기 보면은 정신 역동이론가 하나만 놓고 봐도 프로이트 씨 얘기, 에릭슨 씨 얘기, 융 씨 얘기, 아들러 얘기가 다 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객관화된 거냐? 그건 완전 주관적인 거예요. 프로이트의 주관, 그렇죠? 에릭슨의 주관, 융의 주관, 아들러의 주관이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내용만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그 사람들의 이론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 절차, 수단, 방법을 쓰는 어떤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한 거야. 그것에 의해서 지식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얘기들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우린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 공통점만. 그것을 객관적 지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객관성을 추구하지만 객관성이라는 건 없어요.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동의하여서 얻어진 교집합, 즉 공통되어지는 부분을 이건 객관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걸 그냥 과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바로 간주관성이야. 그래서 다시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객관성이란 건 결국은 간주관성이야. 다시 뭐라고?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객관성은 결국은 뭐라고? 그냥 간주관성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린 객관성 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객관이 어디 있어? 여러분 계속 공부해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학문, 어떤 영역, 어떤 과목에 있어서도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명쾌하게 탁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주장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학자들의 자기 얘기들이 엄청나게 넘쳐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객관성을 본다면 그것들 사이에 뭐라고? 교집합 부분만을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본다. 됐죠? 그게 바로 간주관성이다. 즉
주관과 주관의 사이에서 만나는 교집합 부분이 바로 객관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객관성, 간주관성 구분해 놨는데 그래놓고 설명은 또 같이 해놨죠. 똑같은 말로. 뭐 위에서는 표준화된 도가 절차 등을 통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여기서 주관을 달리해도 같은 방법 쓰면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같은 해석, 같은 설명.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둘이 똑같은 말이다.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간주관성은 결국 객관성은 결국 간주관성이다. 자, 경험성. 연구 대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여과돼서 생성되신 것만큼 그 자체로는 추상적이라도 궁극적으로는 경험적. 자, 경험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고 맛을 보고 듣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은 이런 경험적으로 뭐 해야 되나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경험적 검증. 경험성이라고 우리 교재하는데 정확히는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맞습니다. 자, 신이 있어요. 신. 하늘의 신. 자, 신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나요? 뭐 이제 신 존재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저부터도 그래요. 신은 계시다, 있으시다 라고 우린 얘기하지만 그걸 어떻게 실증적으로 우리의 5가지 감각으로 느낄 텐데 이게 눈으로 보여져, 맛을 볼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귀로 그 얘기가 들려져. 뭐 듣는 분도 계세요.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는 어떻게 과학적 연구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조사 연구를 할 때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대상들은 전부 다 뭐다? 우리의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는 뭐한다? 과학적 연구 또는 조사의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책에서 과학적 연구가 내용의 전개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일정한 틀, 순서, 원칙이 입각해서 진행돼야 된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 계획하에서 또는 논리하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재생 가능성. 자, 일정한 절차 방법을 되풀이하면 누구나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간주관성을 재생 가능성하고 설명이 객관성, 간주관성, 재생 가능성의 설명이 다 똑같아요. 그죠? 내용을 가만히 봐. 의미가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재생 가능성은 그러니까 간주관성, 객관성 뭔지 개념 텄죠. 재생 가능성이라는 것은 재생, 즉 다시 해도 똑같은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즉 반복해서 똑같은 원인을 제공하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줘야만 그것을 과학적 지식으로 본다는 거야. 일회성, 단발적으로 한 번 했었을 때만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똑같은 절차 방법을 통해서 이런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연하게 만들어진 생성된 지식을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화 가능성,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수정 가능성이라고도 얘기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수정 가능성. 자, 보면 기존 신념 연구 결과가 새로운 것에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얻는 건 지식이에요. 실상은 우리가 얻고 싶은 건 진리예요. 진리죠. 영구 불변한 거. 그게 진리죠. 영구 불변한 거. 즉 변화되지 아니한 지식. 그것이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인데 그것을 우린 진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리까지 갈 수가 없어. 뭐냐면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밖에 없는 것만을 우린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도 배웠지만 프로이트가 지식을 만들어내줬단 말이에요.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지식 만들어줬는데 그걸 에릭슨 씨가 탁 들어가고 확 깨버렸죠. 거기까지 깨줬으면 좋은데 이 다음엔 아주 행동주의자들 스키너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저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헛소리 하면서 완전히 다 깔아뭉개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제3의 심리학자인 인본주의자들이 나타나갖고 또 어떡합니까? 너네 정신역동 이론가들
그 다음에 스키너를 중심으로 행동주의 이론가들 니네 다 잘못된 거야 하고서 그걸 또 딱 깔아 뭉개버렸죠. 즉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체계는 어떻게 자꾸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관련해서 계속되어진 어떻게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지죠. 그것에 의해서 이전 지식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지식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 이전 것은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변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지식의 변화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추구해서 우리가 얻어놓은 이 지식의 한계, 즉 인간의 한계와 그 다음에 이 지식 추구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기존의 신념이나 연구가 새로운 것에 언제 비판될 수, 수정될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의 속성상 미래 언젠가는 다른 연구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꿔놓을 거예요. 영원한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과학적 조사의 특징. 우리 교재를 보니까 조사, 그 다음에 연구 이 말을 막 섞어서 써요. 근데 이게 영어에서 스터디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냥 다 연구나 조사나 똑같은 말로 아시면 돼요. 논리적 체계적이다.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확률에 의한 인과성이 있다. 확률적이다. 그러니까 확률적 인과성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100%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반드시 그 안에 1%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100%는 없다.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면 이거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그걸 일반화라고 얘기하는데 일반화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됩니까, 여러분? 자, 일시적 잠정적 결론 이게 수정 가능성.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정 가능성. 바꿔질 수 있다. 자, 일반화를 통해서 보편적인 것을 지향한다. 자,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얻은 이 지식이 다른 모든 보편적인 대상들한테 공통으로 적용되어질 가능성이 있었을 때 우린 그것을 일반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얻어놓은 지식이 내가 지금 얻은 지식이 다른 모든 대상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노인들의 우울증이 감소가 됐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울증이 감소가 됐어. 그러면 이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다른 모든 노인들한테 다 적용해도 노인들의 우울증이 감소가 되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일반화라는 뜻이죠. 간결화, 구체화, 간주관성 얘기했죠? 관찰, 경험적 검증 가능성. 앞에선 경험성, 뒤에서 이제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라고 나왔어요. 또 수정 가능성, 여기 또 변화 가능성. 앞에선 변화 가능성, 이제 뒤에선 수정 가능성. 똑같은 말이죠. 허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라 된다. 자, 허위화는요. 옆에 페이지 이제 반중주의 얘기하면서 우리 공부할 겁니다. 반중주의. 반중주의의 다른 말이 허위화야. 반중주의의 다른 말이. 허위화가 뭐냐? 그냥 넘어갑시다. 과학적 조사의 논리 전개 방식. 자, 과학적 조사의 논리 전개 방식.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유형이 크게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어쩔 수밖에 없는 그 논리적 사고 방식 두 가지를 통해서 과학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연역법과 귀납법입니다. 자, 연역법은 이미 참으로 인정된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자, 그걸 보통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현상에 연역시켜서 설명하는 것이다. 법칙과 이론으로부터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도출하는 방법. 자, 무슨 소리냐면은 연역법은 이론이 나와야 돼. 이론이. 이거는 보편타당한 사실이에요. 다시 뭐라고? 보편타당한 사실. 이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리의 오감에 의한, 즉 앞에서 공부하셨던 관찰 가능성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5가지 감각에 의한 관찰로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이 정해지고 이 이론을 우리는 뭐라면 가설이라는 걸로 설정해요. 뭐라고? 가설.
자,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가설이란 말이 나오면 연역법. 연역법 얘기를 하고 싶으면 가설. 다시 가설이란 말이 나오면 연역법. 연역법 얘기하고 싶으면 가설이에요. 원래 연역법에서는 가설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걸 전제라고 해요. 전제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다루고 있는 연역법 개념은 사실 그러니까 연역법과 기납법이 철학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연역법 개념은 실제로 철학에서 다루는 연역법 개념을 끌어다 쓴 거예요. 끌어다 쓰되 그 연역법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보통 연역법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가설 부분을 전제, 이론 또는 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연역법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이 조사론에서 사용하는 연역법의 이름은 원래 가설 연역법이에요. 가설 연역법. 뭐라고? 가설 연역법. 그냥 연역법이 아니고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철학에서 사용하는 연역법의 전제를 가설로 두고 그렇죠? 이 가설을 통해서 가설을 입증하는 절차, 뭐 하는 거? 입증하는 절차를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아니한, 즉 어떤 과학적 절차나 수단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이 가설이 이 이론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봐요.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몇 사람을 제공해 봤어.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좋아지는 게 보여져. 그럼 이걸 갖고 가설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할머니들의 우울증이 좋아질 것이다. 그게 가설이죠. 아직 입증은 안 했어요. 과학적 방법이나 절차 등의 인위적 방법을 통해서 인위적 무엇인가를 통해서 입증을 안 했다고요. 관찰은 인위적이 아니죠. 관찰은 인위적인 게 아니죠. 이건 인위적인 게 아니야. 그냥 해봤더니만 좋아진 게 보여진 것뿐이야. 그런데 거기에 그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가설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뭐하면 뭐뭐일 것이다. 그게 가설의 일반적 유형이죠.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하면 할머니들의 우울증은 좋아질 것이다. 그래놓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입증. 그래서 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설자만 들어가면 연역법. 됐죠, 여러분? 자, 귀납법은 확률에 근거한 설명으로서 과학은 관찰하다 동그라미 뭐라고? 관찰. 자, 관찰자만 들어가면 뭐라고? 귀납법. 그래서 경우로서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에서 비롯된다. 관찰과 자료 수집을 통해서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지는 하나의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 그러니까 자, 관찰을 하다 보니까 동일하고 유사한 결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유형의 일반화라래. 어떤 일반화된 유형들. 자꾸 반복되어져서 관찰되는 유형들이 자꾸 눈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 이론이라고 만들어내는 거야. 이론. 그래서 이론은 어디서 시작돼? 관찰에서 시작되고. 됐습니까, 여러분? 즉 관찰은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론은 다시 어떻게? 연역법에서 가설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관찰 사용하는 게 귀납법이고, 그렇죠? 가설 쓰는 게 연역법이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순환 관계야. 돌고 도는 거야, 같이 묶여서. 그러니까 연역법만 따로 쓸 수 없고 귀납법만 따로 쓸 수 없고 우리가 연역법을 주로 양적 연구라는 것이 공부할 텐데 거기서 연구할 때 주로 어떻게 이 귀납법을 끌어다가 연역법에서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둘은 순환적 관계예요. 자, 보면 자, 우리 교재에 보니까 연역법과 귀납법이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확히는 시험에 나왔을 때도 순환적 관계로 나왔습니다. 순환적, 돌고 도는 관계야. 귀납법이 가설 제공해줘서 귀납법이 이론을 제공해서 이론을 가지고 연역법이 가설을 만들어갖고 다시 또 어떻게 새로운 관찰이 필요한 또 다른 패러다임들이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돌고 도는 관계, 순환적 관계 정리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연역법, 귀납법 다 정리가 됐죠? 넘어갑니다. 과학 철학. 귀납주의, 연역주의 지금 했습니다. 같은 얘기야. 뭐 귀납주의는 귀납법 가지고 철학하겠다는 사람. 철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뭡니까?
인식하기 위해서 그래요. 뭐 하려고? 인식하려고. 자, 인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도 인식론이라는 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인식론. 이게 뭐냐면 지식을 얻는 방법이에요. 뭐 얻는? 지식을 얻는 방법. 어디서? 철학에서. 철학에서 지식 얻는 방법을 인식론이라 해요. 그래서 보면 15에서 16세기경 경제활동과 부의 등의 실제적 지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험적인 연구의 중요성에는 인식의 증가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중요한 얘기 하나도 없고요. 귀납주의는 귀납법 쓰는 거고요. 그렇죠? 이 귀납주의는 누가 했어요?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 경험주의 철학자죠. 이 사람이 하셨고, 연역주의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연역법 쓰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 가설 검증하는 거. 됐죠? 자, 논리실증주의가 있습니다. 논리실증주의. 논리성을 강조한 스펜서 베이컨의 주장이 논리실증주의로 발전됐는데 일반적인 진술과 명제는 경험적으로 입증될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연구자, 연구 대상을 분리하고 가치 중립성을 확보해서 사회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한정된 수의 경험적 증명만으로 일반적 진리가 주장하는 귀납적 철학은 진리를 주장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실증주의자들은 옆에 써놓을까요? 원칙적으로 실증주의자들은 연역법을 써요. 뭔 소리냐면은 지금 우리 교재가 논리 경험주의 뭐 쭉 나와 있는데 자, 실증주의. 실증주의자들이 있어요. 실증주의.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 실증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과학의 목적은 일반화가 목적이에요. 일반화. 확률 또는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일반화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연구 목표입니다. 그게 실증주의예요. 그 실증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역법을 통해서 어떻게? 연역법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려고 애를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실증한다는 것이 모든 대상을 갖고 실증할 수 있을까? 즉 모든 대상을 통계화시키고 확률화시켜서 입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신이 신존재. 자, 우리 보통 철학은 각각 분야가 있는데 형이 상학적인 거, 형이 하학적인 거 이렇게 분야를 나뉘어요. 뭐 철학의 분야라면 성의학, 성의상학, 미학, 뭐 논리학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쭉 구분을 하죠. 근데 형이 상학적, 형 이상학, 형 이상학이라는 얘기는 뭐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될 수 없는 것들. 대표적인 게 신이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유물론이라는 걸로 불려지는 바로 형이 하학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체험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형이 하학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이 상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실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신이 몇 명 있을까? 그렇죠? 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잘까? 그렇죠? 신은 무엇을 할까? 이걸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오감 체험이 안 되니까 형이 상학적인 것들은 실제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과학화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실증주의는 처음에 그것들을 다 한번 과학화 해보려고 했었어요. 다 연구해보려고 했다고. 근데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도저히 통계 확률화 되질 못해. 그래서 얘들이 택했던 방법이 논리실증주의를 주장합니다. 논리실증주의. 뭐라고? 논리실증주의. 이 논리실증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입증할 수 있는 형이 하학적인 명제들만 가지고 연구하자. 즉 형이 상학적인 것들은 다 내팽개치자. 그걸 프로토콜 명제라고 해요. 뭐라고 여러분? 프로토콜 명제. 자, 무슨 명제? 프로토콜 명제. 즉 입증할 수 있는 형이 하학적인 명제. 인간의 경험적 체험이 가능한, 그렇죠?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것들만 연구하자. 그런 형이 하학적인 명제만 연구하자라고 주장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논리 실증주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술과 명제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할 때 의미가 있다. 연구자, 연구 대상을 분리하고 검증 가능할 때 그 명제를 우리가 프로토콜 명제.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는 실증주의를 좀 더 어떻게 구체화시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더 이상
우리가 도저히 입증할 수 없는, 실증할 수 없는 명제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말고 다 까먹어 버리자. 그것이 바로 얘네들 얘기예요. 논리 경험주의는 확 지워버리세요. 그냥 지워버리시고, 자, 반중주의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반중주의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앞에서 허위화 가능성이라는 거 봤잖아요. 그죠? 허위화 가능성. 그래서 이 반중주의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들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 한 번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십시오. 2번, 3번 들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응원해요. 반드시 합격합시다. 자, 함께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